네, 올해 첫 금융통화회의가 내일 열리게 되는데요. 그 어느 때 해보다도 또 통화정책 추진 여건이 크게 변하는 상황에서 올해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 동결 혹은 인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놓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통화 회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트럼프 당선인의 첫 기자회견에 대한 시장의 반응 굉장히 좀 엇갈렸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 좀 전해주시면요. 네, 기자회견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기자회견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기자회견은 많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본인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있는 이런 쪽의 기자회견을 였었거든요. 근데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재정정책 내용이 어쩌고 어쩌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기자회견의 시간 관계상 다 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서 이번 그 기자회견의 그 내용상에 재정정책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실망감 뭐 이런 쪽에 있습니다는 그런 건 기자회견의 목적 이렇게 어떤 내용을 담느냐 사전 예고에 비해서는 너무 과잉된 해석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 주가의 그 브레이크보다는 그동안 트럼프 랠리가 이렇게 쭉 봐서 기자회견이라든가 아니면 취임을 통해서 사실상 그동안 그 거품이면 거품이라 하는 부분이 조정되지 않겠냐 이런 골드만삭스의 페이퍼가 이렇게 쓴다는 사실 이번에 그 기자회견이 그게 관점이거든요. 시장의 반응이. 네, 그래서 이번 그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데 조정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오늘 김연경 PD께서 일중 그래프를 그 보여드리겠습니다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장 막판에 굉장히 세게 올랐거든요. 네, 트럼프의 기자회견 이후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조정에 대한 어떤 경제감 이런 것이 일정 그래프가 안 나오네요. 아까 이제 네, 이렇게 다우지수가 다우지수가 굉장히 이제 큰 강하게 많이 폭으로 올랐죠. 그런 것이 그렇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기자회견 이후에 뭐 달러 인덱스가 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중 그래프 좀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게 하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우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일중 차이로 보면 한 10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 기자회견에 그런 조정이 될 것이다 하는 시각을 이렇게 해서 주가 랠리의 브레이크보다는 오히려 그런 조정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을 해소시킨 측면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적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의 기업의 리쇼링 정책 그래서 해외 기업 들어와라. 네. 네, 국내 기업도 해 나가서 들어와라. 이런 쪽의 얘기거든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미국 내 리시롱 정책을 추진할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자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미국의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에는 그런 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 올라갔던 부분에 경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해소시켜서 증시의 우호적인 쪽으로 아까 그 박지원 캐스터가 비교적 정확하게 이제 해석해 줬는데요. 친성장적인 정책은 확실하게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그러한 주가 랠리 브레이크다 이렇게 하는 시각을 완전 시각을 해소시켰다. 그래서 주가가 막판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익에 대한 어떤 성취 이런 것은 이번에 확실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호주의 색차가 좀 더 명확히 나타나면서 사실상 그 무역 적자 축소 우려가 확실히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무역 적자 축소 우려가 되는 상태에서 사실 트럼프 정부는 강한 달러보다는 달러 약세를 이렇게 선호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시장의 해석이 읽히면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지난 여기 이제 달러 인덱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101.78 정도에서 이게 일종으로 한 102.98까지 가다가 비교적 그 일적으로 많이 떨어졌죠. 많이 이건 전일 떨어졌습니다. 종가 이렇게 네. 대비해서 그래서 사실 기자회견의 내용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뭐 기자회견에 예정됐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사실 거기까지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어차피 시장 반응, 언론 반응은 트럼프에 대해서 성향이 분명합니다. 트럼프에 대해 성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CNN이라든가 뭔가 이런 데는 트럼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과거 오바마 정부 때는 언론들의 속성이 굉장히 중립적이기 때문에 네.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반응이 엇갈리지는 않습니다는 지금은 트럼프에서 완전히 줄선 국면이 달랐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도 언론의 반응이 엇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번 시청자분도 그런 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내일은 또 올해 첫 금통위가 열리는 날이죠. 올해 통화정책 추진 여건이 사실상 어느 해보다도 가장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도 전해주시면요. 네, 어렵죠. 우리는 이제 사실상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네. 저도 얘기했습니다는 일단 경기 부양의 주안점이 통화 정책에서 재정 쪽으로 바뀌었죠. 그런 상태에서 뭐 미국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뉴딜 정책이라든가 감세 정책 이런 측면 그리고 일본도 아베노믹스 2단계에 해당되는 재정 정책 쪽으로 이동을 하는 측면 네. 그리고 유럽도 테이퍼링 추진해서 4월부터 800에서 600으로 축소하고 재정의 분담 쪽으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 성장률만큼은 과다 부채 문제라든가 부동산 거품은 금융 긴축으로 잡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경기 부양 재정으로 잡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재정 정책으로 돌아가고 금융 완화 정책은 출구 전략의 정상화를 인해서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이게 금융 완화 정책이 이제 축소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 과정에서 미군 금리라는 변수를 빨리 건드리는 거고 네. 조금 시차를 둬서 중국과 일본, 유럽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을 추진하면서 통화 공급을 줄이는 거죠. 이런 쪽으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중앙은행의 만능 시대에서 중앙은행 만능 시대가 끝나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정책의 주안점이 재정 쪽으로 가니까 정책의 주안점이 있었던 중앙은행의 우선순위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워진. 분위기가 어려진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올해 우리 경기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올해 첫 이렇게 금통위가 내일 열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할 것이냐 마느냐 이런 것보다도 올해 통화 정책 방향이 어떻게 이제 결정될 것이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는 경기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경기적 측면도 한국은행이 올해 통화 정책을 방향을 설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세계 경기는 작년 2분기로부터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돌고 있죠. 우리 이제 한국경제TV의 자막에 밑에 월드뱅크에서 지난번에 그 전망할 때보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0.1%포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지만 실제로는 경기는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하는 월드뱅크의 평가고 네. 오늘 OECD에서 나온 거 보면 선진국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기에 어떤 경기하고자 하는 심리가 상당히 개선됐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주요 뉴스를 다루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월드뱅크, IMF, OECD 세계 3대 예측 기관들이 사실상 세계 경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 경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가 계속해서 나빠지는 상태죠. 좋아지죠. 네. 그래서 올해 대체로 보면 모든 기관에 정부기관까지 낙관적으로 보면 정부기관까지 합쳐서 올해 성장률 2%대, 평균적으로 보면 2.5%대. 네. 그리고 작년에 장님께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가장 예측력이 높았던 기관이 어디입니까? 네. IMF가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노무라증권입니다. 노무라증권. 네. 노무라증권이 연초부터 우리 경제 성장률 2%대 초반 정도로 네. 했거든요.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의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3% 이상 잡았거든요. 이게 줄기차게 떨어지면서 결국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예측이 정했던 노무라 정권은 올해 또 예측이 맞는다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로 보거든요. 훨씬 더 안 좋게 봤네요. 근데 지금 1, 4분기 이렇게 보면 경제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보겠습니다.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네트워킹과 사이코로지 이펙트 때문에 역시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러면 네.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는 한편은 경기 심리 지수는 금융위기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상공에서 발표한 기업들 실사지수 BSI 지수라고 하죠. 이거는 64 정도 돼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상당히 낮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 4분기가 모든 게 중요하거든요. 금융사의 이렇게 연간 시장도 1, 4분기가 중요하고 한국경제TV의 송지조 사장께서 1, 4분기가 중요하다. 결국 1, 4분기에 잘해놔야
나머지 분기에 여유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네. 훌륭한 경영급 방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성장률 1, 4분기가 중요한데요. 자, 그 국민들의 경제 심리 지수는 아주 안 좋고 기업들의 경제하고자 하는 심리는 아주 안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노무라 쪽으로 좀 경제 성장률이 좀 이렇게 맞아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세 경기는 만만히 회복세인데 우리는 떨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서 있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통화 정책을 가져가겠습니까? 너무 상당히 어렵죠.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는 동결할 것이다. 이러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금리는 동결해 놓는 게 수밖에 낫겠죠. 없겠죠. 네. 그런 게 결론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사실 올해 이번 그 금통위 첫 결과보다는 올해 통화정책 방향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것을 시청자분이 더 염두에 두고 기업 경영이라든가 투자 입장에서는 올해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것이 이번 금통위 회의 결과에서 더 주목할 사항이다. 금리가 동결한다. 다 합니다. 그런 지금 상태 중요하지 않는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올해 통화정책 추진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또 그런 만큼 또 한국은행과 또 금통위 위원들도 굉장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을 뭔가를 좀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종전의 방식대로 보면 사실상 이와 같은 어려운 사항을 뚫고 나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Great Change, 대변하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또 금통위원들도 새로운 변신을 해야지 이와 같은 난국을 극복하고 그렇죠. 대변화 시대에 사실상 한국은행이 이렇게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대는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도 변신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요. 한국은행도 변신하는데 일단 목표 자체는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에서 이 한은법 개정을 사실상 국회가 안 해자 한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네. 지금 고용 창출이든가 성장을 중시하는 쪽에 이런 쪽에서 미국의 듀얼 맨데이트 설정하는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과 비슷한 시각으로 하느니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훌륭한 내용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통위 회원들 금통위 회의도 지금 1년에 12차례 아닙니까? 네. 이걸 18차례로 축소시키겠다 해서 미국의 페드 방식과 동일하게 너무 빈번하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작년에도 FMC 멤버들이 금리 인상에서 너무 빈번했던 것이 시장을 좀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연간 8회로 축소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올해서부터 적용되고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 사실상 많이 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금통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네. 분들이 직접적으로 한국은행 신뢰라든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 금통위원들이 직접 성장률을 챙기겠다 하는 것도 새로운 변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전에는 금통위원들이 사실상 금통위 회의할 때만 나타났지 그 이전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올해 시장과 소통이 중요하지 않느냐. 어려울 때는 경제 주체들의 수요자 위주로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금통위원들이 여러 가지 강연이라든가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FMC 멤버들 것처럼 이렇게 시장과 소통을 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네. 하는 일이라든가 금리 통화 정책의 주 책임자인 금통위원들도 이런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은 일단 올해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벌써부터 이렇게 변신해야 되는데요.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는 상당히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정책 시차 간에 이제 통화 정책을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은 경제 전망이 이제 정확해야 되겠죠. 요즘에 한국은행의 예측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시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사실상 제가 한국은행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한국은행의 예측력은 정확했고 우리나라의 예측 기관들이 전부 예측 기관 협의단은 한국은행 전망치의 상하 0.5%포인트 다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은행 하면 예측력이 상당히 정확했다고 이렇게 시청자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는 최근에는 좀 한국은행의 예측력이 좀 갈수록 떨어져서 굉장히 좀 오명이 있습니다. 사실 선배들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후배들한테 좀 예측력을 제고시켜라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2014년 보겠습니다. 이때 성장률이 3.5에서 4%였는데요. 실제는 3.3% 갔거든요. 하단도 밑으로 갔죠. 네. 그다음에 2015년은 2.7에서 3.4%인데 실제는 2.6%. 하단은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네요. 여기 한 중간 정도는 걸려야 되는데요. 떨어졌거든요. 하단도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2016년 작년에는 아직까지 우리 경제 실제 성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2014년, 2015년 요거는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걸 인용해서 한국은행의 출입헌 기자가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 경제 예측이 이렇게 정확해야지 통화정책이 시차하는 통화정책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에서 재정정책보다 시차가 크거든요. 지금 심스 그로잉 테스트 보면 지금의 금리를 변경하면 약 9개월 후 내지는 1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에서 이게 신뢰성이 높으려면 경제 예측력이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통위원들이 경제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경제 전망에 밝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경제 성장률을 직접 챙기겠다 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경제 예측력에 이렇게 해서 통화정책의 신뢰를 할 때 전제조건은 이렇게 금통위원들이 직접 챙겨나갔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한국은행 후배들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예측력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저희만 했을 때도 BOK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지금은 새로운 대변시니까 새로운 걸 넣어서 신 BOK 모델 해가지고 아마 거의 이렇게 내부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는 우리 그 동료들이 얘기하면 거의 구축됐다 해서 올해부터는 예측력이 많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주열 총재라든가 이런 분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측력을 제고해서 한국은행의 그 전망치가 다시 옛날의 명성을 찾을 거렇게 보이는데요. 일단은 2014년 이후에 예측력이 민간보다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당장 한국은행과 또 금통위 위원들이 닥친 현안에 이제 지금 침체된 경기 부양이라든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그 통화정책 여건이 지금 상태에서는 중간자이기 때문에 또 대외 환경이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네. 또 대외 환경에 큰 변화가 되는 것이 트럼프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좀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국정이 혼란이 되지 않고 이랬으면 사실상 우리 통화정책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지금 비교적 좀 이렇게 국민들이 입장에서 경제가 세계경제 회복되니까 통화정책도 세계경제 회복해서 좀 밝게 이렇게 가면 사실 통화정책 추진 여건은 올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계경제 회복되는데 우리는 국정 혼란 때문에 경기가 더 침체되다 보니까 또 위치상으로 보면 선진국가 신흥국의 중간자 입장이니까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을.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팀버건 정의에서 정책 목표별로 가장 적합한 수단을 가져가는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 문제는 재정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 입장대로 자금 이탈 방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자금 이탈 방지라든가 이런 측면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시경제 3정 세트라 해서 시간 관계상 이것은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3정 세트와 함께 자금 이탈 방지 소위 이런 쪽은 좀 이렇게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대여건이 흔들릴 때 우리가 이 능력이 없으면 내부적인 축적적인 능력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통화정책도 쉽게 이렇게 안정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는 못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완충장치 차원에서 외환보유는 비교적 충족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장치의 크중은 근데 문제는 이 경제 구조 자체가 슬러지가 많이 껴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에서 구조조정 됐습니까? 그리고 기업의 잠재 능력, 잠재해서 기업의 설비 투자 돼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 잠재 기반 마련하는 차원에서 보면 구조조정은 신속히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의 그 투자를 좀 유치를 해서 기업에 두들겨 패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 보면 너무 기업을 두들겨 팹니다. 모든 대선의 잠룡들이 있잖아요. 잠룡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잠룡이라고 하니까 이게 나쁜 의미지 않습니다.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저도 잠룡이라고 그랬으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이 나오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도 이 대통령 선거에 이름을 한번 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잠룡으로 거론된 사람 중에 이렇게 사실상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잠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전부 성장 살리겠다, 기업을 촉진시키겠다 해서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겠다. 소득이 높여야 복지 수준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런 측면보다는 하나같이 하나같이 두들겨 패겠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역량이 사실상 이렇게 흘릴 수밖에 없는 천사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통화정책 관계없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좀 기업 친기업적 트럼프에서 보면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보면 친기업, 친증시, 친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친기업, 기업을 무던지
기업을 살리게 일자리 창출하려면 기업을 창출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뭐든지 세제 혜택 뭐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쪽이 모습이 전 세계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사실 친기업적인 정책을 좀 해서 기업이 좀 날도록 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잠재 성장 기반이 확충이 돼야 이렇게 대외적으로 아주 곤욕스러울 때 우리 능력이 확보되니까 우리가 지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흔들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금리 정책의 경우는 이제 외국인 자금 이탈 방지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경기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이제 추가 금리 정책 뭐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꼭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작년에 그 금리가 동결한 이후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9월서부터 사실상 그 추가 금리 인하 얘기는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도 이제 보면 이거 올해 그 1·4분기가 끝나면 올해 4월 달 정도에 추가 금리 인하 되겠다. 이렇게 이제 추가 금리 필요성은 계속해서 얘기되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지금 상황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충분히 공감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추가 금리 인하를 좀 주장하는 시각은 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가 금리의 대표격에 해당되는 손성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금리의 경기 부양 효과 이런 것보다는 심리를 개선하는 주가. 워낙 국정 혼란에 의해 가지고 경제 주체들이 너무 침체돼 있다. 너무 됩니다. 지금 뭔가 한가 돌파구를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럴 때는 금리 인하를 화끈하게 좀 내려봐라. 그게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손성훈 교수가 지난 연말에 우리 조지현 보도본부장께서 이렇게 해서 여기 한국 특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추가 금리 인하가 자 당신은 왜 추가 금리 인하에서 뭐 한꺼번에 화끈하게 내리냐 그 문제 제가 질문해 드렸거든요. 근데요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지금 뭐가 좀 한국 경제 주체들한테 심리를 좀 희망을 네. 던져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면 자 재정 부분에서 화끈하게 풀 수 있느냐 국회의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국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한국에서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채권을 많이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금리 인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기업 수익이 되니까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추가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사 이익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 나오기 때문에 금리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추가 인하가 되면 지금 미국의 이 국채 금리를 중심해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추가 인하되면 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내 금융사들이 이기적 관점에서 자 금리를 내리면 경기 부양처럼 대출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예금 금리가 30분도 안 돼서 호가닥 내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예금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고소득자거든요. 네. 고소득자들의 이자 소득이 감소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 사람들이 조금 흘려줘야 트리클 다운 이펙트, 깔때기 효과 때문에 밑에 사람이 지금 사는 거거든요. 근데 고소득자, 한계 재테크는 아직도 금융사의 예적금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이자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결국 깔때기 효과가 줄어들고 밑에 사람들은 더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이것이 지금 한국의 경제심리지수라든가 기업들 실사지수에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소상공인 무너지는 체제거든요. 어제도 소상공인 회의가 회장께서 이렇게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왔습니다는 얼마 진짜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것이 이걸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크라우딩 인 이펙트다, 구인 효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은 추가 금리 인하 하더라도 실제로 경기 부양시 추가 금리 인하 하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는 이렇게 적기 때문에 지금은 대외적인 측면에서 통화 정책을 맞춰주고 경기 부양은 직접적으로 공공 근로자 취업이라든가 직접적 효과가 있는 하이계층 직접적인 재정으로 맡아봐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은 가장 여유 있는 정책 수단 혹은 또 앞으로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전해 주시죠. 우리도 이 트럼프 것처럼 이렇게 경기 재정의 여유가 가장 노르웨이 다음으로 여유가 높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재정 정책을 좀 화끈하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트럼프의 정책이 재정 지출 누리 정책이고 감세 정책이 재정 수입적인 측면인데요. 이 정책이 한국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왜 법인세를 올리고 왜 소득세를 올립니까?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전세적으로 법인세 떨어지고 소득이 떨어지는데요. 자, 보면 이렇게 경기가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어렵다 하는데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수는 엄청 많거든요. 많죠. 여기서. 네. 왜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있잖아요. 가뜩이나 임금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오면 세금 좀 낮춰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야 똑같은 매출이기 하더라도 법인세를 좀 낮춰줘야
이익이 증대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국민들이 이렇게 세게 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트럼프판 재정 정책이 좀 한국에서 좀 반드시 네.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함께 말씀드려서 9번 내용을 같이 이렇게 자막을 좀 다음 자막을 함께 이렇게 장애인급과 질문해 주셨으니까 9번 그 자막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정공부의 상태입니다. 네. 근데 재정 정책은 여유가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꽉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은 비상국면이다.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은행이 처해 있던 상황보다도 더 비상한 국면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 통화 정책은 좀 국회의원이 발목 잡고 있는 재정 정책보다 좀 여유가 있는 상태거든요. 독립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자 어떤 준칙, 테일러 준칙보다는 우리가 뭐 재량적 정책, 한국은행이 좀 힘을 실어주는 금통위원들이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경제 여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이런 재량적 정책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리 변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주열 총재라든가 이런 측면에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습니다는 전권을 줘버리는 그래서 위로 부총리께서는 제발 한국의 금리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는 공조 체내를 유지해야 돼. 네. 이런 쪽에서 좀 하는 총재라든가 아니면 이 금통위원들한테 좀 이렇게 주도권을 주는 이런 모습이고요.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8회까지 이렇게 8회로 축소합니다는 개인적으로 가족의 상태이기 때문에 수시로 한국 경제 수시로 지금 대변하니까 자 모니터링 체제를 하려면 뭐냐 그 이렇게 금통위의 이연 12회를 8회로 이건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12회를 좀 유지해십사 하는 이런 쪽을 좀 이렇게 변신을 한 김에 이왕 더 변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화끈한 변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